말씀대로 진화론은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자연 선택, 돌연변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이 비현실적인 역사가 우리는 사실로 배워주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이 얘기 중 가운데 이제 생물들의 기운을 보겠습니다. 우리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이제 간단한 생물에서부터 점점 진화돼 가지고 오랜 세월에 걸려 가지고 이제 사람까지 됐다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여기 지금 시계가 2개가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 초침을 띄워버린 거예요. 분침도 띈 겁니다. 10만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한 5초만 딱 주면서 어느 게 살아있는 시계고 어느 게 죽은 시계 맞춰봐라고 맞출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 얼만큼 죽은지 모르니까. 자, 진화론자도 마찬가지예요. 진화가 너무나 느리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 동안에는 진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관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화론자들 모두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첫째 알아셔야 돼요. 진화는 관찰된 게 아니에요. 진화되는 과정을 관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므로 당연히 진화론자들은 지금은 살지 않지만 예전에 살았던 화석에 관심을 가졌어요. 예, 제가 원래 전공이 지질학 아니에요? 화석은 지질학의 연구의 대상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화석의 정의는 이거예요. 돌 속에 보존된 과거 생물들의 시체나 흔적을 말하는 겁니다. 돌 속에 있죠. 당연히. 그죠? 두 번째, 과거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아니, 안 살았는데 어떻게 시체가 있겠어요? 분명히 과거 살았어요. 그 시체나 흔적이죠. 자, 이건 늘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정의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 과거예요. 과거 살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당연히 진화론자들은 이 화석에서 진화의 증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예. 자, 진화론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진화 순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개와 같은 해양 무축동물이 갑자기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헤엄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물고기를 진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웬일인지 육지를 쳐다본 거죠. 그 육지에 올라가가지고 걷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니까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그래가지고 개구리 같은 양서류가 된 거예요. 근데 양서류가 여러분 개구리 알 아시죠? 말랑말랑하죠? 육지에서 자꾸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 낳는 걸 자꾸 연습하다 보니까 딱딱한 알을 낳게 된 도마뱀 같은 파충류가 된 거예요. 예. 근데 파충류가 가면 어딜 쳐다본 거예요? 예. 나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니까 앞발이 날개로 피부가 깃털이 변해가지고 새로 진화되는 거예요. 한편 어떤 파충류는 새는 거, 나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알 낳는 거를 계속 개선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알 낳는 걸 개선하다 보니까 알이 한 단계를 바로 빼버리고 바로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포유류가 된 거예요. 이 포유류가 계속 머리 쓰다 보니까 가장 고등한 우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다 웃으셨죠? 정말 비현실적인 것 같은 이 역사를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웃긴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진지한 얘기예요.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나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만약에 진화가 맞다면 이 중간 단계 변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살아있는 건 금방 포기했어요. 왜? 없으니까. 몇 개 발표됐다가 그거 가지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진화론자들은 화석에서 그 증거가 있을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화석에 그 증거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화석 가운데 가장 많은 게 이 조개화석 같이 해양 무축동물입니다. 삼엽충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지질학의 어떠한 논문에서도 조개와 같은 해양 무축동물에서 물고기를 진화했다는 중간 단계 화석이 단 한 건도 보고조차 된 적이 없는 거 아세요? 단 한 건도 없어요. 지질학의 어떤 논문에서도. 여기 로스라고 하는 동물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화석 기록에는 어디에서도 무척동물에서 물고기를 진화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끝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전혀 듣고 있지 못하다. 지질학자들은 아직까지 딜레마인데 일반 사람도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물고기에서 양서류 한 4-5개 발표됐다가 다 사라졌어요. 이거 가지고 내세우는 사람 없어요. 예. 거북이가 여러분 우리 파충류 가운데 좀 독특하죠. 여러분 만약 이 거북이는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만약 거북이가 진화의 산물이라면 거북이가 진화되는 중간 단계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단 한 건도 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거북이나 화석에 나오는 거북이나 다른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로스라는 사람이 또 얘기한 겁니다. 거북이가 다른 파충류에서 어떻게 진화되었을까? 거북이는 딱딱한 껍데기를 비롯해서 특이하며 아주 특이하며 이를 위해 많은 전이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화석 기록에 그런 증거가 발견된 적이 없다. 여러분 거북이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거북이에요. 아마 진화론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보면 이 새 아니겠어요? 난다는 건 정말 경이적이죠. 맞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새의 조상을 진화론자들이 어디서 꼽았냐면 놀랍게 파충류에서 꼽은 거예요. 도대체 파충류하고 새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아까 잠깐 나왔어요. 뭐죠? 둘 다 몰라요.
알을 낳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래도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만들기 어렵죠? 그러니까 파충류에서 새로 진화됐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날 파충류들, 도마뱀들 보면 다 네 발로 걸어요. 그죠? 자, 네 발로 걷다가 날려고 그러면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손이 자유로워야 두 발로 걸었던 과정은 반드시 써야 되겠죠. 근데 오늘날 파충류는 두 발로 걷는 파충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화석에서 두 발 가진 파충류 찾으려고 노력했겠죠. 그러다가 발견된 게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공룡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진화론자들은 공룡에서 새로 진화됐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자, 그러니까 증거를 찾아야겠죠. 그러다가 발표된 게 바로 그 유명한 뭐죠? 시조새입니다. 여러분, 이 시조새가 공룡에서 새로 진화됐다라고 그러는데 크기가 얼마나 날 것 같으세요? 한 30m 될 것 같으세요? 한 10m? 한 1m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시조새는 딱 30cm인 것 같아요. 이 크기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날 까마귀나 비둘기가 죽어도 이 비슷한 모습 되는 거 아세요? 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 우리 과학자들 결론 내렸어요. 이 알렌 페두시라는 사람은 진화론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사이언스지, 최고의 논문지에서 최고의 조류학자죠. 뭐라 그랬냐면 고생물학자는 시조새를 날개 가진 공룡으로 해석해왔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이 하나의 셈이 뭐라고요? 너무 작은 거예요. 잔가지 앉을 수의 새이다. 어떠한 말로도 바꿀 수 없다. 그냥 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조새 하나만 가지고 학회가 열렸어요. 그때 여러분, 그때 나온 결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시조새는 파충류도 아니고 반조류도 아니고 반파충류도 아니 뭐라고요? 한 마리 조류. 근데 아직까지 교과서에 다 시조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ABC 뉴스에서 또 나왔잖아요. 2013년에. 새 또는 공룡, 새냐 공룡이냐. 최근 연구는 시조새를 작은 새로 번복했다. 자, 제가 이제 잠깐 교과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와 있고 다 교과서 배웠으니까. 자, 이 얘기는 이제 저랑 헤어질 때까지 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맞습니까? 저는 뭐 지질학을 했기 때문에 이거 달달달 외우죠. 그 옆에 보면 더 잘게 나눴죠. 캠브리아기, 오도비에스의 살루이학이 쭉 나눠 있잖아요. 그죠? 그 옆에 보면 그 시대 대표적인 뭐가 있냐? 화석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그 옆에 그대로 옮겨오는 게 이 그림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지질계통표 또는 지질세표라 그래요. 자, 이건 모두 뭐로 한 거냐? 화석으로 한 거예요. 아셨어요? 자, 화석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화의 순서로 고스란히 순서적으로 발견되는 곳은 그런데 지구상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밖에 없을까요? 교과서밖에 없다는, 체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살았던데 어디에 땅을 파더라도 사람 화석부터 진화 역순으로 이렇게 고스란히 발견되는 곳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중간 단계 있다 없다? 없어요. 화석은 널려 있는 거예요. 중간 단계 없다 그랬죠? 이제 내일 나와요. 여러분, 화석은 진화선으로 발견 안 돼요. 널려 있는 걸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어디에다 모아놨다? 책에다 모아온 거예요. 진화의 순서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거 보면서 진화 맞잖아 그럼 곤란하다니까요.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자, 이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1872년. 한 번 더 가. 1872년. 이건 다윈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름은 똑같이 찰스인데 찰스 라이엘이라고 다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화론자에서 만들어졌어요. 얼마 안 있다 이게 교과서에 들어갔어요. 누가 가장 당황했을까요? 이게 교과서에 들어갔을 때. 네? 아이, 진화론자는 본인이 원했겠죠. 제일 당황한 게 누구였을까요? 교회입니다. 성경 틀렸네. 이게 역사예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 처음 가져왔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나는 수십억 년 동안 진화와 멸종과 진화와 멸종이 반복되다 내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쟁에서 살아남은 존재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지구상에 이게 없는데.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구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만 일단 나눌 거예요. 이 얘기는 내일 모레 글피 매번 나와요. 우리의 과학책에 이 그림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준 그림은 없어요. 이게 1872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때는 나이를 측정할 줄도 몰랐는데 여기 이미 몇 천만 년을 다 적어버린 거 아세요? 이 그림이 주범이에요. 네.
이런 거 아시죠? 상동기관이라고 해서 사람의 팔, 고양이 앞발, 고래의 지느러미, 박쥐의 날개가 모양 비슷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상동기관. 그래서 한 조상에서 파생된 증거다. 하여간 모양에 우리는 계속 유혹돼요. 사람의 팔이 고래의 지느러미 대신하지 못합니다. 박쥐의 날개가 고양이 앞발 대신할 수 없어요. 왜? 기능을 못해요. 무용지물이에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이런 비현실이 우리 교과서에 쓰여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화론은 이 비상식을 상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진화의 메커니즘은 경쟁을 뽑아요. 생존 경쟁. 생존 경쟁이라는 건 뭐냐면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건 생존 경쟁이 아니에요. 생존 경쟁은 뭐냐면 같은 종류끼리 싸우는 걸 생존 경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런 것들. 사슴이 있고 코끼리가 있고 같은 종류끼리. 예, 얼룩말. 이게 생존 경쟁이에요. 자, 근데 여기 우리 페테르 크롭킨이라고 러시아 황태자인데, 자, 이 사람이 다윈의 책을 읽고 종의 기원, 진화론에 완전 매료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시베리아 만주를 돌아다니면서 돈이 많으니까 생존 경쟁의 모습을 스케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때 이분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동일한 종에 속하는 개체들 간에는 심한 생존 투쟁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 같은 종들끼리 어떨까요? 서로 돕지 경쟁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태까지 경쟁해가지고 종이 바뀐 적이 있나요? 아니, 이게 무슨 진짜 비현실이에요. 경쟁에서 어떻게 종이 바뀌어요, 여러분? 유전자가 바뀌나요? 근데 우리 생존 경쟁이 진화의 과정이라고 또 배워왔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2단계만 들어가면 답을 못한다고. 2단계만 넘어가면 완전히 비현실로 바뀌어요. 여러분, 자, 우리 용어를 하나 배우겠는데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변이. 한 번 더 가요. 변이. 자,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배울 줄 몰랐죠? 네, 근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배웠던 교회와 안 배웠던 교회는 다음 세대가 완전히 달랐어요. 이게 우리 차차 나눌 겁니다. 변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종류 안에서 뭐라고요? 한 뭐라고요? 종류 안에서 다양해진 게 바로 뭐냐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변이. 여러분, 개가 하얀 강아지, 검은 강아지가 있잖아요. 자, 구별시키면 어떤 강아지 났나요? 네, 다양하게 나죠. 다양하게 나지만 여전히 뭐예요? 개죠.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니죠. 이걸 바로 뭐냐면 변이라고 그럽니다. 유전적인 재조합. 말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 있는 것처럼 닭도 마찬가지예요. 한 종류에서 다양할 수 있어요. 이걸 변이라고 그래요. 이 변이에 대한 개념이 언제 잡혔냐면,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유전법칙. 진짜 이런 걸 배워야 될까, 교회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지겨웠는데. 여러분, 유전법칙 하면 떠오르는 분이 누구죠? 그레고리 멘델입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사람이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완두콩 아니에요. 그죠? 유전법칙이 뭐예요, 한마디로? 예를 들면 노란 완두콩, 빨간 완두콩이 있는데 교배했더니 다양하더라는 거죠. 다양하지만 여전히 뭐예요? 완두콩. 이게 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종류 안에서 유전적인 재조합에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여전히 뭐다? 그 종류 완두콩. 변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생물학의 첫 번째 법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법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발표됐냐면 1866년에 발표된 겁니다. 자, 종의 기원이 언제 출판됐다고요? 1800 몇 년 차이에요? 7년 차죠. 7년 차는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거의 동시에 발표된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분 얼굴을 보니까, 아니 얼굴이야, 옷을 보니까 뭐 하던 분 같으세요? 신부였어요. 생물학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위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너무 시시한 논문지에다 내는 바람에 이 논문을 생물학자들이 안 읽었어요. 언제서야 알게 되냐면 35년 뒤인 1900년에 이 논문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유럽에 뭐가 다 퍼졌다? 진화로 다 퍼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생물학자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멘델의 유전 법칙이 제때만 발표됐어도, 알려졌어도 다윈의 진화론이 유럽을 덮지 못했다. 왜? 다윈이 얘기했던 모든 얘기는 종류에서 종류로 변한 진화가 아니라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진 뭐라고요? 예, 같이 하겠습니다. 변이. 자, 이제 왜 변이와지는 아시겠죠? 예. 자, 저희 창조과학자들은 오늘 제목이 종의 기원이지만 종이란 말을 잘 안 써요. 종류란 단어를 더 많이 써요. 자, 이제 그 이유는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 종끼리 교배가 안 되고 뭐 중간 단계 없다 그랬는데 되는 게 있잖아요. 벌써 보세요. 질문하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라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라이거는 뭐하고 뭐가 교배한 거죠? 네, 사자, 순놈과 호랑이 암놈하고 결혼한 겁니다. 다른 종인데 교배가 되잖아요. 이런 질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게 왜 창조과학자들이 종이란 단어를 안 쓰는지하고 다 이제 일맥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들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이런 거 혹시 아세요? 종속과목 광문계. 배웠던 거 말았던 거 이걸 또 지금 교회에서 해야 돼. 학교에서 듣는 것도 괴로운데. 자, 우리가 솔직히 이런 거예요. 종분류인데 이게 여기 나온 것처럼 호랑이, 사자, 고양이, 표범 그러면 그게 각기 종이에요. 한 종. 아시겠죠? 이걸 조금 더 묶어가지고 뭐라 그런 거예요? 속이라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좀 더 묶어가지고 뭐라 그런 거예요? 과라 그런 거예요. 고양이과 안에 호랑이, 사자, 고양이, 표범이 들어가는 거 아시겠죠? 자, 이거를 여러분이 분류할 때 이게 언제 분류하기 다 끝나냐면 1900년이 들어서기 전에 이 분류 끝내버렸어요. 거의. 아시겠어요? 자, 이 1900년도 이전에는 아직 뭐를 알기 전이라고요? 유전 법칙이 아직 알려지기 전이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이 생물학자라면 이때 종 분류할 때 근거가 뭐였을까요? 네? 유전 법칙 알기 전이야. 뭐로 분류했을까요? 그렇죠. 생김새지 뭐. 그러므로 여기 있는 것처럼 호랑이, 사자, 고양이가 다르게 생겼으니까 다른 종으로 놓고 아시겠죠? 뭔가 좀 비슷하죠? 속으로 묶고 좀 더 비슷하죠? 과까지 묶은 거예요. 자, 뭐로 분류했다고요? 생김새, 형태를 분류한 거예요. 자, 그런데 1900년이 됐을 때 뭐를 알게 됐다고요? 유전 법칙을 알게 됐잖아요. 1920년도가 됐을 때 유전 법칙 거의 다 알게 됐어요. 생물학자들이.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우리 형태적 분류하지 말고 그래도 과학이잖아요. 교배해가지고 어떻게 새끼를 낳을 수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하자? 종이라고 하자. 그 집단을. 즉 형태적 분류에서 뭐로? 유전적 분류로 바꾸자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정의도 바꿔버렸어요. 종의 정의를. 실험 다 끝내기 전에. 생식적 격리 그래가지고 교배할 수 있는 묶음. 이게 종이다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즉 형태적 분류에서 뭐로요? 유전적 분류를 바꿨어요. 바꿨죠? 바꿨을 때 오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오차가 무지 많았어요. 네. 예를 들면은 다른 종이지만 교배가 되더라고요. 아셨어요? 어떨 때 속이 다른데도 교배가 되더라고요. 과 안에서는 많은 것들이 교배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호랑이하고 사자 교배가 되더라고요. 왜? 염색체 숫자 38개 똑같아요. 개하고 늑대 다른 종이지만 같은 과일 경우는 과로 취급이 됐잖아요. 염색체 숫자 78개 똑같아요. 교배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전에 있던 종 분류를 다 어떻게 될까요? 유전적 분류로 싹 다시 바꿔야 되죠. 왜? 정의도 바꿨으니까. 자, 근데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거의 안 바꿨어요. 왜 안 바꿨을까요? 여러분, 형태적으로 할 때 너무 쉽잖아. 사진만 봐도 되죠. 근데 여러분, 유전적 분류 실험을 해야죠. 여러분, 호랑이하고 사자 교배하기 쉽겠어요? 아프리카에서 사자 사와야지. 산에서 호랑이 사와야지. 교배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무섭지? 여러분, 모기 교배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어려워. 자, 그러니까 형태적 분류하고 다르게 유전적 분류는 실험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정의는 다 바꿔놨는데 기존에 있는 뭐예요? 형태적 분류를 하나도 안 바꿨어요. 하나도 안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해보니까 종이 달라도 대부분 교배가 되더라고요. 속이 달라도 어떤 건 교배가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동물의 경우는 과가 다른데 교배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란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창조과학자는. 어떤 건 종? 맞아요. 어떤 건 속? 어떤 건 과까지 가는데 분명한 건 교배의 한계란 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종류. 자, 이제 왜 종류라고 하는지 그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나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호랑이, 사자, 고양이가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종류기 뭐 나온 게 해버리죠. 왜 종류란 말을 쓰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창조할 때 뭐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생물 창조할 때 10번씩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종류.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종류가 뭐냐? 저도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신 분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종류란 말이 성경에 한 번 더 등장해요. 언제냐면 방주 안에 동물들이 탈 때 어떻게 탔다 그랬냐면 종류대로 탔다 그랬어요.
근데 종류대로 태우는 목적이 나와요. 뭐냐? 씨를 보존케 하기 위해서 써 있어요. 즉 교배할 수 있는 묶음을 성경에서는 이미 종류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미 유전적 분류를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종류란 말을 쓰는 거예요. 첫째, 종분류가 안 맞고, 두 번째, 성경에선 유전적 분류 썼으니까. 오케이, 되셨어요? 자, 방주 안에 그러므로 호랑이, 사자, 고양이, 표범 2마리씩 들어간 게 아니에요. 고양이과 2마리 들어간 거예요. 오케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왔겠죠? 나와서 교배했겠죠? 새끼 낳았겠죠? 어떤 놈은 사자 닮은 거, 어떤 놈은 사자 닮은 거 나왔겠죠? 자, 근데 사자는 들에 살기 편하게 생겼잖아요. 말도 펑펑짐하고 들로 갔겠죠? 호랑이는 산으로 갔겠죠? 자, 이때 뭐가 생겼냐 하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격리. 한 번 더 할까? 격리. 자, 그러면 서로 교배하면 닮은 거 낳잖아요. 가끔씩 사자 비슷한 것도 날 수도 있죠? 걔는 밑으로 또 내려갔겠지. 격리가 되면은 평균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모양이. 오케이? 얘네들이 몇백 년간 따로 산 거야. 그래서 정말 몇백 년 만에 동물원에서 만난 거야. 교배할 수 있다, 없다? 원래 한 조상이었는데 뭐. 교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예요? 사자입니다. 자, 개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말이 이상하네, 개 같은 경우.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다른 말이 없으니까요. 개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개 같은 경우는 다른 동물보다 더 다양해. 자, 왜냐하면 개에 대해서는 한 300년 전부터 유럽에서 개는 애니멀이라고 안 부르고 펫, 애완동물이라고 부르면서 이때부터 인공격리가 활발하게 진행됐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푸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아시겠죠? 푸들 안 닮은 개도 있겠죠? 안 닮은 건 딴 사람 준 거야. 푸들끼리 교배시킨 거야. 이쁘니까. 가끔씩 안 닮은 거 나오겠죠? 걔 또 준 거야. 이걸 여러 번 하면 결국 여기서 뭐밖에 안 나와요? 푸들밖에 안 나와. 이건 인공격리죠? 이 인공격리는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러므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서로 교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푸들하고 치와와 새끼 낳을 수 있죠? 격리가 깨지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범위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제조업에서. 네, 마찬가지로 방주에 탈 때 개, 늑대, 코요테 뭐 이렇게 따로 탄 게 아니라 개과 2마리가 탄 거예요. 나왔는데 노아가 개를 키우고 싶었던 거야. 어떤 놈은 사납고 어떤 놈은 순했겠죠. 사나운 놈은 어땠을까요? 지발로 도망가더니 야, 안 되겠다, 버리자. 그럼 들에는 늑대, 집에서는 개. 그렇지만 둘이 교배할 수 있다, 없다? 왜? 염색조차 78개, 원래 한 조상이었으니까. 오케이, 되셨어요? 자, 조금만 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해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괜찮겠어요? 자, 우리 이제 유전자를 보면 여기 지금 개가 있는데 방주 안에 이제 동물이 들어갔다 나온 거야. 아시겠죠? 2마리가 들어갔겠죠? 개과가. 나오는데 여기 대문자 A가 있고 소문자 A가 보이세요? 대문자 A는 털을 길게 하는 유전자야. 아시겠죠? 소문자는 털을 길게 하지 않겠죠? 오케이. 근데 둘이 이제 둘 다 A니까 결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새끼를 낳았더니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이 중에 어느 게 털이 제일 길까요? 예? 아, 여기 A 말고 뭐가 있습니까? 대문자겠죠? 자, 근데 이전에는 추야도이라는 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다시 교배할 수 있었는데 처음으로 추위를 경험한 거야. 우리 홍수 이후에 추야도가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털이 긴 애들은 괜찮은데 털 짧은 애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따뜻한 곳으로 이동했겠죠. 맞습니까? 자, 이때 뭐가 일어났다? 아, 같이 하겠습니다. 격리. 자, 그러면 추운 데는 털 긴 거, 따뜻한 데는 추운 데는 대문자, 뭐야? 더운 데는 소문자. 이때 격리가 일어난 거예요. 격리에 의해서 모양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자, 근데 둘이 교배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왜 A잖아요, 다. 되셨어요? 자, 근데 여기 중요해. 맨 마지막 써 있는 게 털이 길어졌다 그래서 유전 정보가 증가한 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소문자 A를 잊어버리면서 털이 길어졌어요. 털 짧은 놈들은 대문자 A를 잊어버리면서 털이 짧아졌겠죠. 이게 진화론자의 유전적인 제일 맹점 중에 하나예요. 어떤 자연 과정도 유전 정보가 추가된 예가 없어요. 모양이 다양해지는 건 유전 정보를 잊어버리면서 다양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개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건 종, 어떤 건 속, 어떤 건 과까지 가는 것 같아요. 종류의 경우.
근데 아직까지 과가 다른데 교배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차트만 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들이 얘기하는 종간 잡종들이 있어요. 여기 나오고 좀 영어로 돼서 그렇지만 왼쪽에 종키는 뭐냐면 지브라, 얼룩말하고 덩키하고 교배된 겁니다. 자, 근데 생식 능력이 있냐 없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염색추도 다 달라요. 얼룩말하고 당나귀는. 자, 근데 아주 드물게 만들 수는 있어. 거기 그 다음에 끝이에요. 자, 이런 것들. 조르스랑은 이제 지브라, 얼룩말하고 말하고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헤브라, 이건 이제 홀스하고 지브라. 예. 이제 얼룩말. 그 다음에 뮬은 뭐냐면 노새 아시죠? 예, 여기 있는 것처럼 얼룩말, 당나귀하고 말이에요. 예. 자, 이제 대개 당나귀 암놈하고 말 순놈은 교배가 돼요. 그러니까 노새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거꾸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힌니라 그러는데, 이거는 아주 드물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고래하고 돌핀. 이거 같은 종류에서 교배돼요. 교배가 나온 건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울핀이라고 해요, 울핀. 근데 울핀들은 교배가 돼요,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거 같은 경우. 아시죠? 사자가 호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 라이거는 교배가 돼요. 암놈일 경우는 되고 순놈일 때는 아직까지 안 됐는데 더 될지도 몰라.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확정된 거다 아니다. 근데 분명한 건 묶음으로 묶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꾸로 타이어는 굉장히 드물어요. 사실 만들기가. 그런데 이제 이것도 암놈은 여태까지 됐었지만 더 지나면 몰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명한 묶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00년이 됐을 때, 자, 이제 되셨죠? 왜 중류란 말 쓰는지. 1900년이 됐을 때 유전 법칙을 알게 됐죠. 자, 이때 누가 가장 당황했을까요? 당연히 진화론자죠. 진화 아니네. 변이네. 이래가지고 진화론자들이 한번 완전히 흔들거릴 때가 있어요.